안녕하세요, 엘렉트로캠입니다. 오늘 테슬라의 주주총회가 있었죠. 테슬라 텍사스 기가팩토리에서 이것을 지금 주주총회를 엔지니어답게 이런 모습을 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워낙 많은 내용이 나와서 오늘 다 다룰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다 제 FSD 베타 세이프티 스코어 점수까지 이야기를 해야 돼서 이걸 다 오늘 다룰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커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못하면 내일 또 이야기를 하면 되니까요. 재미난 내용들이 참 많이 나왔는데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일단 뉴스 기사로 이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 저 유튜브를 제가 이제 직접 다 듣고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저만 그런 건지 다른 영상을 보면 음향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저 유튜브만 지금 음향이 잘 들리지 않아서 겨우 제가 자막을 켜고 영어 자막을 켜서 겨우 이렇게 들어서 좀 틀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사나 다른 스크립트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을 하거나 더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는데 일단 제일 큰 뉴스는 이거죠. 옮겼습니다. 이제 헤드쿼터를 캘리에서 이제 텍사스로 넘어가는 거죠. 그렇다고 캘리에 있는 공장, 프레몬트 공장을 다 이주시키는 건 아니고, 프레몬트는 프레몬트대로 더 확장을 합니다. 심지어 50%나 더 확장을 하기 때문에 그대로는 가지만 그래도 상징적 의미는 이제 텍사스가 헤드쿼터다, 어스틴이다.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가 이 사람들이 이제 먼 곳에서 오게 하고 특히 이제 하우징 문제. 근데 이건 좀 제가 동의하기가 어려운 게 베이에리어나 어스틴도 요즘 집값이 장난이 아니라고 제가 들었는데 요즘 반도체 공장이나 확장을 해가지고 거기 집값이 미친 듯이 뛴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고려가 된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어스틴이 베이에리어보다는 월등히 싼 건 맞죠. 그리고 어스틴에 있으면은 이런 인프라스트럭처 좀 더 이제 공항도 가깝고 다운타운도 가깝고 부품이나 파트를 모아서 이제 조립하기나 이런 것들도 수월하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저는 솔직히 옛날에 이 트윗이 생각이 납니다. 굉장히 일론 머스크가 캘리포니아에 좀 반감이 많이 있는 것 같은 트윗이 과거에 여러 번 있었거든요. 특히 그 카운티 에서도 그렇고 코비드 때 공장을 좀 셧다운 된다라든지 이런 식의 대우를 받는다라고 그러면 앞으로도의 이제 그런 테슬라의 대우는 좋지 않을 것 같고 미래에 좀 이제 영향이 있을 것 같으니까 난 떠나겠다. 이제 좀 그런 앙금이 작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확실히 베이에리어가 월등히 지금 뉴욕 뺨을 칠 정도로 비싼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정말 일론 머스크 말대로 캘리에서 제조업이 참 쉽진 않죠.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싼 곳이 별로 없다 보니까 캘리포니아한테는 조금 그래도 안 좋은 소식이지 않을까. 이제 떠나는 마지막 자동차 회사. 근데 공장은 다 있습니다. 공장은 다 있고요. 단지 이제 헤드쿼터로 옮기는데 그래도 좀 무게중심이 텍사스로 이동해가는 느낌은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발표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당연히 잘 팔고 있고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일론 머스크가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전에 분명히 자기는 좀 더 일에 이렇게 더 초점을 맞춰서 다른 일에 더 중요한 일을 이제 하겠다고 그랬는데 주주총회 때 직접 나와서 진짜 상당 시간 본인이 발표도 하고 질의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짧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커버할 내용이 많은 건데 정반대로 이게 신기했고요. 일단 모델 3를 굉장히 잘 팔았습니다. 이건 뻔한 거죠. 굉장히 잘 팔고 있고 다른 럭셔리 이런 같은 급에 있어서는 글로벌리 잘 판다는 거죠.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잘 판다라는 거죠. 그리고 모델 Y도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지금 추세가 좀 그렇죠.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생산이 딸리니까요. 지금 제 이 점수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저희 집에 지금 저희 식구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저의 이쁜 딸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친척분들, 어른분들, 처가까지 해서 다 이제 자주 오시는 것 같습니다. 다 환영이죠, 당연히. 근데 이분들이 오셔서 모델 3를 잘 안 타려고 합니다. 이게 안 좋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모델 Y에 그런 논란이 있지만 사람들이 저의 차 타보면 모델 Y를 훨씬 더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적재함도 너무 크죠. 많이 실을 수 있고 인간의 본능이지 않을까. 이제 큰 차를 더 선호하는 그 빵 뚫린 맛.
그래서 그런지 다들 모델 3는 제 출퇴근용이고 이게 모델 Y를 너무 선호하셔서 제가 이거를 운전대를 이렇게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또 이제 이 스코어를 추가로 얘기를 하겠고요. 지금 일론 머스크 얘기를 하니까. 하여튼 모델 Y 굉장히 선호한다. 그리고 숫자는 거짓말 하지 않는다. 뭐 승차감이나 이런 문제들을 저한테 뭐 얘기를 하지만 뭐 모든 차가 완벽하진 않고요. NHTS에도 아주 소량 문제 있는 거는 넘어가죠. 일부 그런 문제인 것 같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잘 팔리고 있고 미국에서도 잘 팔리고 있고, 지금 제 주변을 보더라도 승차감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더 크니까 큰 거에서 오는 더 안정감? 그러니까 결국 이게 더 승차감이 나갔다라고 얘기는 참 뭐라고 하긴, 여튼 인기가 많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체감하기에 모델 Y가 효용성이나 여러모로 사람들이 더 선호하는 것을 많이 느끼긴 합니다. 가족이 있으면요, 많은 사람이 타기에는 모델 Y가 훨씬 더 적합하고 인기는 계속될 것 같다. 일론 머스크도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잘 팔린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테슬라의 딜리버리 이런 얘기도 했고요. 지금 뭐 거의 이제는 조금 뭐 겨울에는 좀 최대치를 했다 좀 줄고 다시 올라가고 뭐 이런 흐름인데, 지금 이렇게 가고 있죠 지금. 이 흐름이 무섭다. 정말 익스포넨셜리 폭발할 조짐. 굉장히 차를 잘 팔고 있고 쉬지 않고 매 분기마다 기록을 갱신하는 데다가 이 자동차 생산 단가가 내려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진은 점점 좋아지고 있고요. 계속 엄청난 자동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디테일하게 다루겠지만 이런 팩토리 세이프티, 그러니까 다 이런 것들이 연관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처음 공장을 지면 아무래도 이게 좀 익숙하는데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거기 일하는 사람들이 좀 스테이블라이즈 되는데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안전화되고 평균 이상이고 결국 전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 공장이 되는 걸 목표로 한다고 일론 머스크도 얘기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이면에는 자동화를 하면 할수록 사람이 개입되는 건수가 줄게 되고 결국 완전 자동화가 결국 제일 안전한 공장이 되지 않을까, 그런 것도 저는 읽혀졌거든요. 결국 안전한 공장이라는 거는 사람이 덜 개입하게 되는 거니까 결국 자동화 선상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느껴지고요. 아까 가격을 다운시킨 거에 있어서 지금 배터리도 지금 자체 생산하려고 하죠. 근데 그게 지금 지연되는 게 결국 오늘 이야기가 나왔고요. 역시 양산은 쉽지 않다. 사이버 트럭도 올해 아마는 힘들 것 같고 내년에 좀 생산되고 볼륨 프로덕션이 2023년으로 아마 4680에 맞춰져 있지 않나. 사실 지금 전 자동차 회사들이 칩 쇼리지, 배터리 쇼리지, 이런 것들, 모든 부품이 다 지금 부족하니까요. 지금 테슬라가 먹는 배터리의 양이 전체 지금 차는 이건 내연기관까지 포함해서입니다. 0.7%지만 배터리 용량은 26%나 먹습니다. 상당량이죠. 근데 생각보다 전기차를 파는 거에 비하면 적네라고 얘기하시지만 이거는 찾아보니까 오로 섹터 전체를 다 아우르는 양에서 26%입니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라든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이런 것도 다 포함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포함해서 이 자동차 업계에 돌아다니는 배터리 양에 그 수천만 대를 파는 내연기관 회사들이 쓰는 배터리 다 포함해서 전체 판매량의 배터리 셀의 4분의 1이 넘는 양이 테슬라가 먹어치운다라는 거죠. 이건 진짜 실로 어마무시한 양이고요. 배터리가 부족해서 난리기 때문에 결국 배터리를 어떻게든 원가 절감하고 대량 생산하는, 지금 카토로드 지금 양산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10기가와트죠. 근데 일론 머스크 기준에는 그게 대량 생산이 아닌가 봅니다. 그게 웬만한 공장 사이즈인데, 그건 파일럿이고 아마 그걸 생산해서 사이버 트럭을 그래도 2022년엔 좀 내놓지 않을까 소량, 그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 결국 4680이 대량으로 뽑아져 나오는, 정말 그 대량이 아마 일론 머스크 기준에는 수십 기가 최소, 거기다 100기가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왜냐면 배터리 데이 때 2023년까지 100기가와트 정도의 단위를 논했기 때문에 그거를 그대로, 그러니까 본인 얘기한 그때 배터리 데이 때 얘기한 계획대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걸 이루려면 아까 원가 절감도 있지만, 그러니까 엄청나게 원가 절감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 패스웨이를 보면은 배터리 프로덕션, 셀 팩토리가 가장 크게 차지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러니까 결국 자동차 회사들이 자체 생산에 이게 심혈을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워낙 생각보다 쇼리지가 크기 때문에 배터리 업체들과는 결국은 잘 지내야 될 것으로는 보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차량 생산에 있어서 원가 절감이 아마 배터리 업체들한테,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그러니까 압박은 하지는 않을 것 같은, 지금 일단 배터리 양이 모자르니까요.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가 지금 다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은 배터리 업체들과 잘 지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지금 양극재부터 해서 에노드, 그냥 이건 배터리 회사입니다. 배터리 회사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결국 배터리에 있어서는 경쟁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워낙 많은 양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재차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양산에 대해서도 좀 어려움이 느껴진다라는 게, 이게 반도체 공장도 그렇고 자동차 공장도 참 비슷한 면들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공장을 짓는 것보다 그걸 스테빌라이즈, 안정적으로, 아까 안정 스코어, 그러니까 세이프티 스코어 그런 것도 얘기를 했었죠. 공장이 얼마나 안전하게 돌아가는지 미국은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얘기했듯이 공장을 짓는 것보다 이 공장이 안정적으로 수율이 나오는, 배터리도 그렇고 차량도 그렇고 그런 게 시간이 상당량 걸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국 공장은 진짜 짓는데 1년도 안 걸렸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지금 더 생산하고 이러는데 램프업을 하고 안정적으로 돌리는데 시간이 더 걸렸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하이 공장이 지금 프레몬트 공장 생산량을 넘어서고 있다라는, 참 중국의 어떤 제조 능력은 참 대단하다. 역시 제조 기반은 이런 어떤 집단 체제가 좀 유리하지 않나. 물론 테슬라는 애자일이라는, 이게 사실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사실 페이팔을 설립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그런 구조를 제조업에 적용해서 이걸 굉장히 플렉시블하게, 그러니까 이런 반도체 쇼리지, 모든 자원이 부족할 때 훨씬 더 능동 대응이 가능하지만,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다른 자동차 회사보다 누구보다도 쉽게 넘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중국 공장을 봤을 때, 그러니까 나름 그런 애자일 시스템도 장단점이 존재하나, 현재의 이 시대 흐름에는 그게 더 맞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안정적인 그런 것들을 기대하는 부분에서 평가할 때는 상하이 공장을 또 무시를 못하겠다. 그리고 여기에 시스템은 좀 약간 다르거든요. 기존의 프레몬트 시스템과는. 상하이의 그런 프로덕션이 지금 프레몬트를 넘어서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더 자세히 다루겠고요. 그렇지만 프레몬트도 향후 캐파시티를 더 올릴 거기 때문에 50%도 올릴 거기 때문에 이미 그럼 단일 공장으로 거의 100만 대를 노리게 됩니다. 그 목표가. 그럼 상하이도 마찬가지겠고요. 결국은 50만 대의 어스틴 공장이지만 지금 공장 부지나 규모나 지금 일론 머스크가 이런 얘기한 장점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스케일이 더 크죠. 그 스케일에 대한 얘기도 하거든요. 결국 텍사스 공장은 100만 대가 넘을 수도 있겠네요. 장기적으로. 근데 이건 근시일내는 안 옵니다. 그러니까 공장 짓는 건 굉장히 빠르고 파일럿 프로덕션도 굉장히 빠르지만 스테빌라이즈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마 장기적 목표들은 이게 각각이 50만 대가 아니라 지금 상황이 지금 100만 대를 넘어서고 있다. 그걸 보고 있다. 그래서 규모가 장난이 아니다라는 거죠. 정말로 나중에 테라를 얘기할 정도로 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기차가 많아지면 일각에서 여전히 전기차가 CO2를 이렇게 줄이는 게 아니다라고 하지, 그런 반론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이런 표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더라도 내연기관보다는 낫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여기 보면 재미난 게 라이드쉐어. 이것도 좀 걸릴 것 같은데, 라이드 쉐어를 하고 솔라 차지, 그러니까 태양광으로 했을 때는 거의 없지만 이 내연기관 차입니다. 그리고 미드사이즈 프리미엄, 그러니까 기준이 프리우스가 아닙니다. 옛날에 작년에 제가 이런 비교 영상을 만들었을 때는 프리우스를 얘기를 했었죠. 굉장히 이제 액티브하지 않고 그냥 천천히 가고 정말 쥐어짜는, 그걸 동등 비교하는 건 좀 불공정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왜냐면 모델 3는 100까지 가속하는데 4초대니까요. 물론 스탠다드 레인지는 좀 더 느립니다. 이게 제 차 기준으로. 그러니까 그런 차들을 봤을 때 더 스포리하고 펀 투 드라이브 하는 그 레벨에서 비교해보면 월등히 적은 데다가 심지어 그리드 차지를 해도 매뉴팩처링 페이지나 뭐 사용하는 거 그런 거 다 고려해도 훨씬 더 CO2를 절감할 수 있다.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해서. 이거는 제가 과거에 논문도 보여드렸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제 친환경 에너지를 쓰면은 더 이게 내려가지만 다양한 시나리오에 있어서도, 그때 에이시안 배터리를 쓴 것도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생산되는
지금은 석탄 좀 대란이 나긴 했지만 그렇게 석탄 발전으로 뭐 배터리를 만드는 것까지 고려해도 최악의 경우 해도 프리우스 정도라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배터리에 대해서는 거의 무한의 리사이클이 된다고 지금 그것까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도 지금 갖춰져 가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환경에 우리가 CO2를 줄일 수 있다는 걸 재차 강조를 했고요. 재미났던 것들이 지금 솔라 사업이 잘 안 되죠. 물론 근데 이제 잘 될 조짐, 그리고 에너지 쪽에 배터리 팩을 이용한 메가팩이라든지 이런 ESS 사업은 이제 잘 될 조짐이 보인다는 것도 이제 들었는데, 근데 이게 더 와닿더라고요. 아무래도 솔라 사업이 아직은 생각외로 그렇게 재미를 못 보고 있죠, 테슬라가. 근데 이건 뭐 이 섹터 전체가 다 그러니까요. 나름 테슬라가 근데 그 안에서는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런 거를 이제 강조를 했는데, 미국도 상당 부분 에너지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전기가 안정적으로 이제 공급되지 않는 것들에 대한 통계입니다. 근데 지금 매년 해가 갈수록 이게 증가되고 있다라는 거죠. 저도 요즘, 근데 미국은 원래 이게 집들이 오래되고 생각외로 이게 좀 서버브로 나오면요, 전봇대가 많습니다. 아직도 전봇대가 많은 나라입니다, 미국은. 이게 도시화가, 그러니까 도시죠, 도시인데 이제 인구 집중이 한국만큼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면은 생각외로 맨하탄을 제외하면은 나와보면 전봇대가 많고, 그것도 나무로 세워놔서 이게 보면은 natural disaster weather, 그러니까 뭐 폭우가 온다든지, 저도 예전에 그래서 한번 제가 이게 1일 1영상을 하는데 한 번 제가 못 올린 적이 있습니다. 도저히 올릴 수가 없더라고요. 전기가 나가버리니까. 이 파워를 그래서 가져야 된다라고 지금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솔라랑 파워를 갖고 있으면 지금 봐라. 니네 지금 전기 맨날 끊어지고 뭐 사보타지, 어택, 밴달리즘 뭐 안 그래도 인재 플러스 내추럴 재해까지 해서 지금 전기가 끊어지거나 잘 공급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만약에 집에 솔라와 파워를 가지면은 이거는 이제 무형의 가치다 이거죠. 그러니까 꼭 너무 전기를 이렇게 싸게 쓰려는 것뿐만 아니라 집에 이런 발전기 자체가 있으면 좋다. 지금 미국이 이런 상황이니까 집에 이런 걸 대비해 놓는 것도, 그래서 제가 이것도 한번 진짜, 저는 여전히 가성비를 따지기 때문에, 하지만 나중에 좀 더 재정적으로 여유가 된다라면 이것도, 이런 면들, 이건 무형의 가치죠, 진짜. 어떤 부분들은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요런 것들은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기존의 어떤 돈, 가성비가 아닌 저런 전기 공급에 대해서도 요즘 다 대란이죠. 중국도 그렇고. 근데 미국도 그렇게 안정적이지 못한 면들이 있다라는 점. 그러면서 테슬라가 그렇게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면으로 광고를 하는 게 좋았고요. AI 데이는 역시 리크루팅답게 테슬라가 소프트웨어 기업이라는 걸 좀 제대로 각인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인재들을 많이 모으는 것 같고요. 지금은 뭐 자율주행 때문에 확실히 이런 프랙티컬 AI에 있어서 선두그룹이라는 거를 테슬라가 재차 강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측면, 사실 미국이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 강하죠. 그런 것들도 각 나라의 어떤 그런 경쟁력, 그런 것들도 차후 제가 재미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접점에 테슬라가 묘하게 걸쳐져 있어서 참 테슬라는 이래저래 이야기거리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사회적이거나 뭐 경제적인거나 이래저래 좀 변형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제가 다음 편에서, 다다음이 됐지, 이것도 지금 다 지금 얘기를 커버를 못하고 있는데 이야기를 하겠고요. 그러니까요, 이거 지금 계속 영상이 길어지는데, 이거 주주 투표도 이게 또 재미있어서 간략하게 얘기하고 넘어가면은, 이게 저도 투표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투표를 해보면은 그게 레커멘데이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대충 가이드를 줍니다. 이런 의제나 이런 것들을 일반인들이 다 읽고 시간도 없을 뿐더러 읽어도 이게 뭔지에 대해서,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걸린다고 제가 지난 영상에 얘기를 했죠. 왜냐면 지금 그 루퍼트 머독의 아들인 제임스 머독하고 그 미디어 재벌이죠. 그리고 지금 킴벌, 자기 이거 브라더죠. 이거를 보드에 안 친다라는 게 한국 같았으면 진짜 난리 났을 것 같은데, 이게 친인척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이게 어게인스트로 레커멘데이션 돼서 그 어게인스트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통과가 됐더라고요. 이게 주주들이, 저는 굉장히 일론 머스크 팬이거는 저 강성 팬들이구나, 그렇게 느껴졌거든요. 이거 어게인스트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가이드대로 안 한 게 있는데, 참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참 밸런스가 맞는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런 주주 투표에 있어서.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밸런스가 맞았냐면,
원래 한번 보드 선정하면 이거 3년마다 하기로 하는 거였는데 그게 사실 가이드에 있어서 저도 그렇게 따르겠다고 그런 쪽으로 투표를 했는데, 그거는 그렇게 레커멘데이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깨고 애뉴얼리,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가 굉장히 잘하고 있고 주주들은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에 대한 신임이 굉장히 두텁고 하라는 대로 하지만 검사는 매년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주들의 일종의 권한을 강화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잘하고 있어. 그러니까 밀어주지만 우린 매년 널 지켜볼 거야 라는 일종의 밸런스, 그런 주주 투표, 이런 것도 제가 보기엔 그렇게 느껴져서 이런 부분들이 재밌어서 또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서 보고 생각할 게 참 많아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참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추후 더 이걸 자세하게 뒤도 파보고 더 깊게 다루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중요한 게, 왜냐면 제가 이게 마음이 딴 데가 있어가지고 일도 지금 본업도 바빠서 지금 정신이 없긴 하지만 지금 마음이 어디가 있냐면 지금 FSD 베타죠. 지금 이게 일론 머스크가 재차 지금 얘기를 했죠. 네, 내일 뿌려집니다. 내일 밤에, 금요일 밤에 이게 지금 나갈 거거든요. 근데 점수가 예전 그대로 100점입니다. 100점을 맞아야지 이걸 받을 수가 있는데, 이걸 기다리시는 구독자님 분들도 계실 텐데 안타깝게 제가 94점입니다. 그래서 받을 확률이 적습니다. 왜냐면 수십만 명이, 20만 명, 뭐, 저는 30만 명 이렇게 신청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역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니까요. 근데 미국 한정으로 보면 뭐 20만 명은 좋게 했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1000명만 뿌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차츰차츰 늘려가니까 초기에 받으려면 무조건 100점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제가 94점입니다. 이게 좀 안타깝죠.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지금 가족분들이 모델 Y를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고 계속 얘기했듯이 모델 3를 출퇴근용으로 주로 탔기 때문에 이 점수는 제가 기여한 것도 있지만 다른 분들이, 제 가족의 다른 분들이 지금 이걸 기여를 이렇게 했죠. 지금 제가 팁을 얘기하면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좀 무서운데, 그러니까 뭐 포워드 콜리전 이게 좀, 그러니까 워닝 이게 점수를 가장 많이 깎고, 하드 브레이킹 굉장히 많이 깎아 먹습니다. 근데 어그레시브 터닝은 생각외로 점수를 진짜 많이 안 깎고요. 이렇게 차간거리 유지도 그렇게 많이 안 깎았습니다. 제가 이걸 점수 매긴 거를 정말 무서운 게, 이거는 지금 에버리지고요. 사실 이거 아까 보시죠, 데일리 디테일에 들어가게 되면은 매일매일 어떻게 운전했는지가, 그리고 요 트립을 누르면, 제가 그래서 저희 가족의 신상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건 공개하지 않겠는데, 트립을 누르면 어떤 프로파일로 몇 월 몇 시에 얼마만큼 갔는지까지 다 뜨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운전했는지가 뜹니다. 그렇게 해서 점수가 누가 깎아먹었는지를, 좀 안타깝지만 어쨌든 많은 이제 가족분들이 이게 운전을 하다 보니까, 저 말고 운전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테슬라 기준으로는 안전운전을 좀 덜 하신 건데, 특히 여기는 점수가 낮죠. 근데 저희가 이걸 좀 운전을 해보고 이게 피드백을 받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걸 점수를 높일 건지는 이제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의식하지 않고 운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을 그냥 했고요. 그러니까 고속도로에 사실, 그러니까 커먼 스피드를 따라갔죠. 제한 속도가 55마일, 60마일인데 저는 70으로 달렸고요. 그냥 사람들 달리듯이 달렸고, 심지어 추월도 했습니다. 근데 전혀 점수가 하나도 안 깎였어요. 그러니까 예전 그 댓글들 보면 뭐 SK의 그런 T맵 보면은 막 그런 장치 달면은 그 뭐 할아버지 같이 운전해야 돼서 뭐 안 된다? 아닙니다. 그냥 하셔도 점수가 잘 나옵니다. 근데 저도 좀 주의를 안 하니까 속력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감점이 없는데, 어그레시브 터닝을 좀 하게 되면 이게 좀 애매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1점, 2점 요 정도가 깎입니다. 근데 하드 브레이킹은 진짜 세게 많이 깎이고요. 특히 오토파일럿 디스인게이지먼트, 이게 아무래도 이게 테슬라가 자율주행적인 측면으로 이게 알려져 있다 보니까, 저는 이 시스템을 너무 잘 알아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오토파일럿이나 FSD를 얘가 잘 할 때만 키거든요. 얘가 잘 할 것 같은 데만 키는데 자꾸 차에게 이렇게 맡기시려라든지, 그리고 특히 원 페달 드라이빙을 하지 않으시면요, 이게 점수가 깎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는 브레이크를 거의 밟지 않거든요. 근데 이걸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 제가 보니까 다른 어른분께서 이제 운전하시는 걸 보니까 하드 브레이킹이 걸릴 확률이 있습니다. 이러면 점수가 많이 깎입니다. 저는 브레이킹을 밟지 않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원 페달 드라이빙을 하기 때문에 점수가 거의 안 깎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정말 무서운 건, 이 트립을 누르면은 누가 운전해서 누가 점수를 깎았는지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예. 여튼, 예, 상황이, 이게 많은 가족분들이 모델 Y를 선호하고, 편하고, 자꾸 이런 테슬라의 어떤 자율주행적인 이미지 때문에 차를 하드하게 몰아 좀 붙인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점수가 이렇게 좀 깎였습니다. 그래서, 예, 이번에 안타깝지만, 좀 이게 저도 많이 안타까운데, 이거를 제가 좀 더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그렇지만 그래도, 제가 이렇게 이래저래 다 테스트해보고 이 점수를 이제 높게 받는 팁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베이스로 트윗을 보면 보험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굉장히 리즈너블합니다. 이 점수를 높게 받기 위해서 정말 할아버지 같이 운전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꽤 리즈너블한데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좀 조심을 해야 되는 편이 있는 점, 그러니까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딱 한 2% 부족한 정도로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외로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것처럼 운전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사실 점수를 더 잘 받는 거를 한 줄로 요약하면은 테슬라의 시스템을 잘 알고 거기에 동화되는 운전을 하면은 거의 100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히 이해를 하고 그걸 맞춰서 해야지, 이 차와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지 않으면은, 왜냐면 디스엔게이지먼트나, 그러니까 forced disengagement, 제가 디스엔게이지먼트 하는 건 점수 깎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부드럽게 디스엔게이지먼트를 이루지 않고, 그리고 브레이크를 하드 브레이크를 한다든지 이러면은 점수가 진짜 이게 팍팍 내려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안타깝게. 참고로 저는 편하게 했는데 진짜 1, 2점밖에 깎이진 않았습니다. 제가 운전한 프로파일을 보니까 그렇게 깎이진 않았는데 가족들이 차를 선호하다 보니까 점수를 깎아서 저는 받기는 텄다. 그렇지만 결국은 계속 확대해서 뿌릴 거기 때문에 뭐 시간이 지나면, 근데 점수가 내려가면 못 받겠죠. 그러니까 점수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가족분들한테 제가 차를 이렇게 테슬라의 특성을 좀 더 잘 설명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좀 무서운 점은 이 오너는 차를 줬을 때 몇 월 몇 시에, 심지어 거리에, 그리고 운전을 어떻게 했는지, 그 항목에 어떤 점수를 했는지 다 볼 수 있습니다. 무섭더라고요, 좀. 오너가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들은 좀 섬뜩한 면도 있긴 하지만, 차랑 같이 이게 평가되면서 내가 운전을 어떻게 하고 있거나 이게 종합적인 점수를 주니까, 내가 어떤 면에서 브레이킹을 밟았고 이게 어그레시브로 좀 인식이 됐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참 진짜 다른 세상에 살고 있구나. 그러니까 어떤 기준의 차가 이런 운전자를 이렇게 제대로 평가해 줄 수 있겠습니까? 진짜 지구상에 존재하는 현재 최고의 운전자 평가 프로그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운전을 그렇게 방해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좀 알고 보니까 참 대단한데, 여튼 결론은 금요일은 저는 못 봤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